공룡을 파괴했던 그 소행성의 문제는 그게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떨어졌는지에 있었어요. 이 거대한 우주 바위는 착륙할 수 있는 최악의 장소를 발견했어요. 또 땅에 부딪히는 각도가 제일 안타까웠어요. 수직으로 떨어졌다면 파괴가 덜했을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양의 먼지를 공중에 일으키게 한 각도로 떨어졌죠. 재난이 발생한 후 수톤의 그을음이 타기 시작했어요. 6,500만 년 전 지구 표면의 13%만이 엄청난 양의 그을음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양의 유황과 기름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 소행성이 나머지 87% 지역에 떨어졌다면 공룡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악의 장소를 강타했고 100만 톤의 불타는 물질을 하늘로 들어올렸죠. 눈부시게 밝은 입자의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땅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떠났죠. 그러고 나서 이 입자들은 땅에 내려앉아 큰 규모의 화재를 일으켰어요. 나무들은 타오르고 더 많은 그을음을 하늘로 방출했죠. 하지만 그 소행성이 암석들에만 충돌한 게 아니었어요. 방사염으로 가득 찬 해안으로도 떨어졌어요. 충돌의 결과로 그게 타기 시작했고 황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어요. 공기가 오염되었어요. 공룡들은 가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행성이 다른 곳, 바다 한가운데 어딘가로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파도가 그 땅 일부를 침수시켰지만 거의 모든 종류의 공룡들이 살아남은걸요? 혹은 더 좋게 바위가 사막의 어딘가로 떨어져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네, 지나가는 여러 공룡들이 충돌해서 살아남지 못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도마뱀이 우리 행성의 지배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와 다른 흉포한 파충류들이 매머드와 다른 고대 생물들을 사냥해서 다른 동물들이 발달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포유류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벨로시랩터들의 영토 때문에 검치 호랑이와 거대한 곰과 싸우고 있어요. 공룡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 생존 투쟁이 시작돼요. 그러다가 빙하기가 오고 몇몇 파충류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선수들이 이곳에 등장해요. 인간들의 조기 조상들이죠. 공룡과 나란히 사는 건 어려워요. 도마뱀이 정착지의 동굴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호를 위해 높은 벽을 쌓아야 해요. 그런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생각했던 것보단 사람들에게 덜 위험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생물들이 이 괴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여러분은 아마 영화에서 티라노들이 차를 어떻게 쉽게 따라잡는지 봤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예요. 고생물학자 및 생물학자들은 이 공룡의 뼈의 힘을 분석했고 이 생명체가 빠른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가능한 최대 속도는 육상선수보다 2배 느리게 달린 거였어요. 수천 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공룡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죠. 심지어 몇몇 도마뱀들을 길들일 수 있었어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공룡을 길들였죠. 트리케라톱스와 황소가 이제 함께 밭을 갈고 있어요. 디플로두쿠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로 가득한 농장을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이 긴 목을 타고 높은 나무에서 과일 따요. 스테고사우루스는 늑대와 벨로시랩트로부터 목줄을 보호해요. 안킬로사우루스와 같은 껍데기가 있는 공룡들은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는 걸 도와요. 낙타, 당나귀와 함께 무거운 짐을 나르죠. 사람들은 이 행성을 고대 도마뱀과 공유하고 조화롭게 살고 있어요. 바다와 대양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요. 바다 파충류는 목조선을 공격하고 물고기를 다 잡아버려요. 여러분이 수톤의 곡물, 직물, 모피 그리고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다른 대륙으로 항해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거대한 모사사우루스가 지평선에 나타나요. 가장 강력한 바다 도마뱀 중 하나죠. 백상아리는 이건 옆에서는 작은 물고기 같아 보여요. 이 생물은 메갈로돈을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조선과 마주치게 돼요. 가파나는 물어서 배 전체를 물속으로 끌어당겨요. 수중공룡은 대륙 간 의사소통의 주 장애물이에요. 이게 진행 속도를 100년 정도 늦춰줘요. 사람들은 모사사우루스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 금속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수 연락망을 만들어내요. 첫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요. 보잉 여객기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창밖을 내다봤는데 익룡이 보여요. 아, 잠깐만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 날개 달린 도마뱀들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하지만 헬리콥터나 오래된 포격기는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게 비행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 항공기에 음향 보호 시스템을 설치해요. 익룡은 멀리서 거슬리는 초음파를 듣고 가능한 멀리 날아가요. 사람들은 잠수함과 선박의 같은 소리 보호막을 장착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공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운 후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도마뱀은 야생동물의 왕이라서 다른 모든 동물종들을 쫓아내요. 공룡들은 아프리카의 사바나를 가로질러 달리고 털을 가진 도마뱀들은 죽은 겨울숲에서 살아요. 사자, 늑대, 곰은 야생의 지배자가 아니에요. 코뿔소는 파라사울로로푸스와 싸워요. 스테고사우루스는 하마를 공격하여 이들의 영역을 빼앗아요. 독이 있는 공룡들은 정글에서 살아요. 나무에 오를 수 있는 도마뱀은 원숭이들을 놀라게 해요. 파충류 원숭이가 한 가지에서 다른 가지로 뛰어다니는 걸 상상해보세요. 일반 동물들을 멸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포식성 파충류의 개체수를 조절해야 해요. 거대한 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이 온 나라에 생겨나요. 사람들이 공룡은 그곳으로 옮기고 다른 야생동물로부터 그들을 분리해요. 공룡들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한 파충류에 야기된 위험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더 작고 무해한 도마뱀을 번식시키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카멜레온을 사고 누군가는 집에 미크로케라톱스를 키워요. 공룡 전시회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 생물들을 마치 개처럼 산책을 시켜요. 어떤 사람들은 파충류와 셀카를 찍고 쇼핑을 하고 작은 도마뱀과 함께 카페에 앉아요. 공룡은 이제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좀 귀엽죠. 사람들은 말, 낙타, 파라사울로로푸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를 타고 다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벨로시랩터를 기다리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위험한 파충류고 복종할 줄은 모르죠. 벨로시랩터를 길들이는 건 악어를 길들이는 것만큼 어려워요. 하지만 개와 고양이가 더 똑똑해서 여전히 인기가 더 많아요. 공룡의 뇌는 닭의 뇌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누가 알아요? 만약 오늘날까지 살았다면 아마도 더 똑똑한 생물로 진화했을지도 모르죠. 공룡이 똑똑하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경우 사람들은 엄청난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운석이 공룡을 소멸시키지 않았어도 오늘날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룡들이 항상 자신들의 거대한 무게를 짊어져야 했어요. 뼈와 관절에 막대한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공룡들은 그러한 특징들로 빙하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작은 도마뱀들은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벨로키랍토르나 파키케팔로사우루스과 같은 빠르고 민첩한 공룡들은 살아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형태였을까요? 공룡들이 이미 다른 걸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저 닭을 좀 보세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게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의 직계 후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새의 DNA 깊은 곳 어딘가에 공룡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있어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닭의 몸 구조와 걸음걸이를 보세요. 깃털을 제거하고 이 생물을 비늘로 덮은 다음 뿌리 대신 이빨이 있는 턱을 줘보세요. 이제 작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완성되죠? 그런데 닭들만이 거대한 도마뱀의 친척인 건 아니에요. 많은 새들이 공룡의 살아있는 후손이에요. 놀랍게도 엘리게이터, 뱀, 크로코다일 그리고 왕도마뱀은 펠리컨 황새와 다른 날아다니는 생물들만큼 고대 파충류와 가깝지 않아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공룡의 발은 날개로 변했고 이빨이 많은 길쭉했던 턱은 뿌리가 되어버렸어요. 새의 유전학은 공룡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펠리컨은 익룡, 타조에서 벨로키랍토르까지 비슷해요. 아마도 많은 다른 동물들도 고대 도마뱀과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운석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화석 발견과 기술 덕분에 우리는 공룡 생물학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룡 중 몇몇은 거대하고 무섭고 잔인했다는 사실 이상을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비교 생물학, 색소 분석, 그리고 강력한 새로운 엑스레이의 사용으로 우리는 그들의 색깔, 먹는 습성, 그리고 혀의 모양과 같은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맞아요. 혀 모양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미스테리했던 거죠. 이건 부드럽고 살이 많은 공룡 부위는 화석 형태로 거의 보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목 앞에 있는 혓부리에 위치한 잔존한 설골의 발견 덕분에 이제 약간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동물은 혀를 고정시켜주는 이 설골이 있어요. 뼈의 모양과 복잡성은 혀가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과학자들은 거의 모든 공룡들이 납작한 모양의 단순한 혀를 갖고 있었고 오늘날의 악어의 입안에서 볼 수 있는 혀와 아주 비슷하단 걸 발견했어요. 네, 이 악어요. 가까이 가서 보세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다시 돌아오세요. 몇몇 특정 공룡을 살펴보죠. 브라키오사우루스부터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들의 목 때문에 이 공룡을 익숙해할 것 같아요. 아시죠? 길이가 보통 9m였던 공룡이요. 목이 가장 독특한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은 사실 그리스어로 팔도마뱀으로 번역돼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공룡 중 하나였다는 건 상식이죠. 평균적으로 길이가 23m였고 높이는 12m에 달했어요. 대략 스쿨버스 2대 정도 길이고 4층 건물만큼 높은 거예요. 이 어느 것도 사실 이 큰 녀석이 살던 시대에는 없었죠. 심지어 더 큰 공룡종들의 부분적인 다리뼈와 척추뼈가 알려져 있지만 이 골격의 잔해들은 공룡들의 정확한 크기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까지 제일 큰 공룡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유명한 초식 동물인 다행이네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매일 400kg의 마른 식물을 먹은 걸로 여겨져요. 그 대부분은 침엽수, 은행나무, 그리고 소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표적들은 공룡이 맞히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연구원들은 이 공룡의 이빨이 숟가락 모양이고 음식을 씹기엔 이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뜻은 이 생명체가 초목을 통째로 삼켰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빨이 식물 껍질을 벗기는 데는 적합했지만 큰 식물 덩어리를 쪼개는 데는 좋지 않았어요. 이 사실과 공룡의 몸 형태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가능한 한 빨리 먹이를 먹었을 거라는 걸 암시해요. 이런 공룡들은 식사할 때 항상 우뚝 솟은 나무를 발라 먹는 능력을 쓴 건 아니에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일단 그 지역의 모든 초목을 소진한 뒤 다음 장소로 무리를 지어 이동했어요. 제 말은 나무에 높이 매달린 식물들 뿐만 아니라 지역 식물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특히 근처의 모든 나무를 먹어치우고 난 후 낮은 영역에 있는 식물로 식단을 보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사 방식은 이 거대 공룡들에게 가장 열렬한 매력이었어요. 연구원들은 공룡들이 저지대의 초목을 씹어먹어서 고지대에서 먹이를 찾을 때보다 에너지를 80%까지 아꼈다고 믿고 있어요. 또한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콧구멍이 윗부분이 아니라 얼굴 전면에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이건 그들이 각각의 무리 안에 있는 비옥한 범람원을 돌아다녔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동안 이 생물체는 깊은 물의 늪에서 살았다고 믿어져 왔죠. 인기 있는 공룡에 대해 또 흔히 하는 오해를 알아볼게요. 틀림없이 모든 공룡들 중 가장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위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난 100년 동안의 발견으로 수강류는 두꺼운 깃털을 한 피부를 갖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수강류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속해 있는 과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람들은 티라노사우루스도 깃털로 덮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017년에 한 연구는 이 상징적인 공룡의 피부에서 본을 떴고 깃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만약 티라노사우루스가 깃털을 갖고 있었다면 등에만 국한됐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같은 과의 다른 큰 공룡들은 깃털로 뒤덮인 채 발견되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 예로 유티라누스 공룡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선 깃털은 티라노사우루스의 공통 특징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이걸로 깃털은 더 작은 티라노사우루스류의 전유물이었으며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존재했다고 믿는 게 더 쉬워요. 오랫동안 연구원들은 깃털이 수가 과목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이론은 퀴즈 대회에서 정답을 못 맞힌 것처럼 틀렸다는 게 밝혀졌어요. 알고 계시죠? 어쨌든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화석 증거는 여러 다른 공룡의 가족 집단이 깃털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암시해요. 문제는 시베리아 화석은 다른 종의 공룡에 속했어요.
쿨린다드로메우스 자바이칼리쿠스. 제가 잘못 발음했다고 생각하세요? 좋아요, 증명해보세요. 이제 이 공룡을 쿨린다로 부를 거예요. 표면적으로 새와 비슷한 골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략 1.5m 길이로 냉장고만큼 높았어요. 공룡 깃털의 목적은 따뜻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운 기후의 공룡들이 따뜻한 기후의 공룡들보다 더 많은 깃털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일반적으로 더 큰 동물들은 스스로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덜 겪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기후에 살았던 여느 큰 공룡들은 깃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추운 기후에 살았던 더 작은 공룡들은 깃털이 많았겠죠. 깃털과 피부 자국이 온전히 있는 오르니토미무스의 발견 덕분에 우린 이제 공룡의 깃털 디자인과 패턴 중 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공룡의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고 실제로도 새를 닮은 공룡으로 번역돼요. 전형적으로 길이가 3.5m로 거의 기린만큼 키가 컸고 잡식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빨이 없었어요. 다른 특징으로 비정상적으로 길이가 같은 손가락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얇은 뼈의 두개골에도 불구하고 큰 뇌강을 갖고 있었어요. 다리는 굉장히 긴데 특히 발뼈가 매우 길었어요. 이빨이 없는 부리와 긴 목을 결합하면 타조와 많이 닮았을 거예요. 비록 브라키오사우루스나 일반적인 공룡만큼 크지는 않지만 세계의 다른 어떤 새보다도 커요. 오르니토미무스가 타조를 닮은 게 단지 몸, 팔다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매우 유사한 깃털 패턴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머리, 목, 그리고 아랫다리에는 대부분 깃털이 없었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은 솜털 같은 깃털로 덮여 있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새의 깃털층이라고 부르죠. 타조처럼 이 공룡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이 특이한 깃털 패턴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몇몇 공룡들은 먼 친척인데다 새와 같은 깃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존재했던 시기 동안 날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깃털을 가지지 못했어요. 화석 본에서 발견되거나 호박에 보존된 깃털은 연구원들이 왜 그 생물체들은 그렇게 공기역학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해줬어요. 이 깃털의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윤곽이 형편없는 유연한 중앙 골간이 있었죠. 이 깃털들은 다른 공룡들의 관심을 끄는 걸 돕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공룡에게든 치장의 용도로 쓰였을 거예요. 이 깃털들은 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을 겁니다. 공룡이 타조와 같은 깃털을 가졌단 말에 놀라셨나요? 이들의 선사시대 먼 파충류 사촌들이 털처럼 생긴 뭔가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기절하시겠네요. 익룡을 소개합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고 날개에 달린 도마뱀으로 번역돼요. 공룡들처럼 처음에는 온몸에 비늘 또는 가죽 같은 피부가 있었을 거라 여겨졌죠. 하지만 20세기에 걸친 화석 조사 결과는 익룡 몸의 많은 부분이 털로 덮여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익룡의 날개폭은 런던버스와 같은 7m 이상의 넓이에 이를 수 있어요. 이빨이 없는 턱은 매우 길고 펠리칸의 턱을 닮았어요. 펠리컨처럼 생긴 게 어떻게 그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요? 이 생물들은 피크노 섬유로 덮여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였고 구성은 깃털 같지만 가닥처럼 생겼고 털처럼 곱슬곱슬했어요. 추가 연구로 익룡 몸의 어떤 부분은 가지를 내뻗은 올이 있는 더 복잡한 종류의 깃털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암시하죠. 만약 이게 정확하다면 공룡도 아니고 새도 아닌 동물에서 깃털이 발견된 게 처음일 거예요. 좋아요, 들어보세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물이 더 빨리 끓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오히려 소금을 넣으면 물을 끓이는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스타 맛을 더 좋아지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박쥐는 눈이 안 보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속설은 아마도 박쥐가 야행성 동물이고 청각이 뛰어나다는 사실에서 유래했을 거예요. 박쥐는 대개 어두울 때 활동하고 반향 위치 측정이라는 것에 의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쥐가 장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박쥐의 눈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빛이 아주 적은 조건에 적응했을 뿐입니다.
대왕고래는 매우 커서 혀가 커다란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맞아요. 고래는 정말 커요. 우리는 머리를 통해 더 많은 열을 잃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믿는 진짜 이유는 추울 때 머리가 유일하게 아무것도 감싸고 있지 않은 부분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티셔츠만 입고 밖으로 나가면 팔을 통해 열을 잃게 됩니다. 다리, 엉덩이, 다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모자를 쓰세요. 혀 지도에 따르면 혀의 다른 부분이 다른 맛을 본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맛을 다른 부분보다 더 잘 감지하는 개별 미뢰가 있지만 혀의 한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단맛을 더 느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입의 모든 부위는 모든 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왕고래의 혀 지도를 보세요. 플랑크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룡은 거대했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영화에서 공룡은 거대하고 비늘이 있는 도마뱀으로 묘사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선 작은 공룡종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칠면조나 비둘기만큼 작았습니다. 게다가 티렉스와 같은 몇몇 공룡들은 심지어 깃털로 덮여 있었는데 특히 초기 성장 단계는 더욱 그랬습니다. 산소는 무색입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가스 형태일 때는 색이 없지만 고체 또는 액체 형태에서는 하늘색을 띱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과 섞이기 위해서 색을 바꿉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매우 피곤한 일일 거예요. 사실 기분, 온도, 빛의 양과 같은 몇몇 다른 요인들이 카멜레온 색깔에 영향을 줍니다. 카멜레온이 긴장을 풀고 세포를 늘릴 때 그 안에 있는 결정체들이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카멜레온은 이 결정체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색조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뜻인데 보다 더 공격적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 물러서는 게 좋겠어요. 네안데르탈인도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비록 현대 인류와 한때 동시에 살았지만 대부분 지구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 발전의 한 단계가 아니라 다른 혈통입니다. 또한 네안데르탈인은 꽤 창의적이었어요. 불을 사용했고 도구를 만들었고 약용식물을 먹고 이빨을 닦고 또 인간과 비슷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아마도 혹독한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했을 거예요. 칠면조는 얼굴을 붉힐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랑 비슷해요.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기분이 나쁠 때 칠면조의 목과 머리의 피부가 빨갛게 변합니다. 블랙홀은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실제로 구멍이 아닙니다. 블랙홀은 매우 강한 중력을 가진 밀도가 높은 물체입니다. 플라밍고는 정말 멋진 동물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플라밍고는 무릎을 굽힐 수 있을까요? 아니요. 플라밍고의 다리가 굽은 부분은 발목입니다. 무릎은 몸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고 깃털로 덮여 있어요. 슈퍼마켓의 사과는 신선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거예요. 사과는 보통 8월과 11월 사이에 수확하는데 최대 1년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그 후에 왁스로 덮이고 뜨거운 공기에서 건조됩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로 보내지고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우리가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보게 됩니다. 생수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물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물병이 변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이 물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티백은 원래 그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 토마토 설리번은 찻잎 샘플로 작은 비단 주머니에 넣어 고객들에게 보냈습니다. 원래는 주머니 안에 든 차를 꺼내서 뜨거운 물에 넣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많은 고객들이 이 티백을 열지 않고 그대로 찻주전자에 넣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티백은 몇 가지 개선을 거쳤고 결국에는 끈과 종이 태그가 달린 모습이 되었어요. 계획되지 않은 발명품이 탄생한 거죠. 번개는 결코 같은 곳에 두 번 칠 수 없을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24분 동안 8번 번개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무서운 폭풍이 몰아쳤고 어떤 것도 이미 번개를 맞은 곳이 다시 번개에 맞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어요. 만약 번개를 맞은 곳이 지형의 모양, 고인물, 높이와 같은 번개를 끌어당기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번개에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는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뻗어나가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DNA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7번이나 말이에요. 물론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죠. 악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악어는 이미 2억 년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아요. 주머니 쥐는 꼬리로 매달린 채 잠을 잡니다. 만화나 사진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머니 쥐의 꼬리는 매우 튼튼해서 나뭇가지를 잡고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잠깐 동안만입니다. 다 자란 주머니 쥐는 그런 자세로 오래 있기에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다지 편하지 않을 거예요. 금붕어는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 화려한 색깔의 물고기는 실제로 매우 영리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금붕어는 두 노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100회 이상 학습한 후에 그렇게 해냈어요. 만약 기억력이 3초만 지속된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도롱뇽의 한 종류인 화면에 보이는 이런 긴 이름을 가진 동물은 단 7밀리초 만에 혀를 몸 길이의 절반까지 뻗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건 눈 깜짝할 사이보다 5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 혀 지도를 보려면 엄청 빨라야겠네요. 사람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요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일로 전환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래 걸릴 수 있고 주의력도 떨어지게 합니다. 지구는 물이 있는 유일한 행성이 아닙니다. 나사는 목성에 지구보다 2배나 많은 물이 있는 바다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음층 바로 밑에 있어요. 심지어 화성에도 약간의 액체 상태의 물이 흐릅니다. 또한 지구는 둥굽니다. 정말 그럴까요? 엄밀히 말하면 극부분은 납작하고 적도 부분은 부풀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원체에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좀비는 존재합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영화에서 보듯이 인간이 좀비로 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동물의 왕국에는 좀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미를 사로잡아 뇌에 특정 화학물질을 퍼뜨리는 곰팡이가 있어요. 이것은 개미가 가족을 떠나 곰팡이가 살고 싶어하는 곳을 찾도록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는 바다 밑에 있습니다. 아, 진짜 사실이에요. 북유럽해에 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따뜻한 폭포보다 밀도가 더 높습니다. 폭포의 길이는 거의 3.2km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말벌은 아메바보다 작습니다. 사실이에요. 이 말벌은 다른 벌레들과 마찬가지로 눈, 날개, 뇌, 다리 등과 같이 똑같은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지만 길이가 0.02mm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아메바라고 알고 있는 단세포 유기체보다 더 작습니다. 눈은 항상 하얀색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소화정 근처에 있는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분홍색 눈이 있는 산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에라 네바다처럼요. 이 색깔은 그곳에 서식하는 특정한 종류의 해조류 때문에 생겨납니다. 오로라 보레알리스에게는 동생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오로라 오스트랄리스라고 불리며 남반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기 가장 좋은 때는 겨울이에요. 원자의 99% 이상이 빈 공간입니다.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원자 사이의 빈 공간을 모두 제거한다면 지구의 인구를 오렌지 정도 크기 안에 모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버스에서 마침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네요. 돌고래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의사소통을 합니다. 사실이에요. 돌고래는 서로 식별하기 위해 특정한 휘파람 소리를 사용합니다. 안녕, 물고기 정말 고마워. 변기의 물은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내려갈까요? 아니요. 변기가 호주에 있든 프랑스에 있든 간에 방향은 동일합니다. 정말이에요. 달팽이는 낮잠을 꽤 길게 잘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어떤 달팽이는 3년 정도 연속으로 잘 수 있습니다. 상어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주 작은 피 한 방울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고 하죠.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냄새 맡는 상어의 뇌 영역이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다는 정말 크고 게다가 냄새 분자가 액체에서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물살이 좋아서 모든 조건이 완벽한 날이라면 상어는 축구장 한두 개 거리 밖에 있는 먹이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수 킬로미터까지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펭귄도 프로포즈를 합니다. 사실이에요. 펭귄은 일부 1처제이고 짝을 고른 후 수컷은 암컷에게 애정의 표시로 조약돌을 줍니다. 우와. 쾅! 초음파의 폭발, 행성 간의 열, 먼지, 연기. 에베레스트만큼 큰 우주 바위가 지구의 대기를 침략했어요. 몇 초 전 수조 톤의 무게를 가진 이 바위가 지구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이 속도라면 여러분이 오믈렛을 만드는 것보다 뉴욕에서 앵커리지까지 더 빨리 날아갈 수 있어요. 이 괴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칙술루브 충돌이라고 해요. 특이한 이름이죠. 6,600만 년 전 지구와 충돌했죠. 그때는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죠. 이 역대급 충돌은 지금의 멕시코인 유카탄 반도, 공룡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던 칸쿤 바로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공룡도 휴가를 가겠죠? 이 거대한 우주암석은 바다를 덮쳤는데 바다가 넘치면서도 필연적인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 충돌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죠. 행성 규모의 공포가 시작된 거예요. 물의 충격 진원지에서 자유의 여신상만큼 높은 지진 해일이 터져나오는데 지구 표면에 작은 태양이 비추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좋지 않아요. 지구 표면을 뚫고 날아갔어요. 마치 오븐처럼 뜨거웠고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렸어요. 이 충격은 거대한 지진과 심각한 화산 활동을 유발했어요. 많은 화산들이 선사시대의 하늘로 뜨거운 용암과 재를 동시에 분출했어요. 수백만 톤의 재와 그 흐름이 공기를 오염시켰어요. 그 결과 대기에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생기면서 몇 년 동안 태양광선을 차단하게 되었죠. 긴 겨울이 시작되었어요. 다만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황산으로 만들어진 비가 내렸어요. 네, 칙술루브 충돌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유튜브보다 더요. 그 당시에는 많은 화산 폭발, 대기에 수많은 인화성 산소, 지속적인 온도 변화 같은 게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에 완벽하면서도 최악인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소행성은 행성 표면에 완전 거대한 분화구를 남겼어요. 오늘날 이 흉터는 멕시코만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이리듐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곳을 발견했어요. 이 금속은 지구에선 매우 희귀하지만 과학자들이 조사한 다른 소행성들에는 많이 들어있죠. 과학자들은 약 6,600만 년 된 암석을 연구했어요. 그들은 바위층에서 소행성에 있는 것과 같은 먼지를 발견했어요. 즉,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어야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뜻이었죠. 이 재앙은 공룡뿐만 아니라 소행성의 멸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충돌 당시 너무 뜨거워서 소행성의 일부가 그냥 사라졌어요. 많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었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유황이었어요. 유황은 소행성 충돌에 의해 생겨나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게 되었죠. 이 작은 유황 입자들은 태양광선을 차단했어요. 햇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많은 식물들이 사라졌고 기후는 결국 더 추워졌죠. 이 거대한 열기가 돌을 유리로 변하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텍타이트라고 부릅니다. 충돌 에너지가 텍타이트를 하늘로 솟구치게 했어요. 짧은 비행 후 텍타이트는 지구로 떨어졌어요. 별로 좋은 광경은 아니었어요. 비도 내렸거든요. 단 물방울이 아니라 뜨거운 유리 불덩어리들이 내렸을 거예요. 유리 불덩어리들은 행성 표면을 며칠 동안 폭격해댔죠. 텍타이트들이 모든 것에 불을 질렀어요. 과학자들은 충돌 지점 근처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많은 것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칙술루브는 소행성이 아니라 해성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죠. 소행성의 대부분은 돌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감자처럼 생겼죠. 해성은 암석, 금속, 그리고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혜성은 암모니아, 메탄,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갖춰진 더러운 우주 눈송이 같죠. 혜성은 가끔 오르트 성운에서 나와요. 이것은 태양계 주변에 있는 얼음과 파편의 거대한 성운이에요. 때때로 혜성이 무리에서 벗어나 태양으로 향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특별한 혜성은 목성을 바로 지나갔다고 해요. 이 거대한 행성의 중력이 혜성을 더욱 가속화시켰어요. 그리고 점점 속도를 얻으면서 태양을 향해 날았죠. 혜성의 바깥 얼음판이 증발하기 시작했고 꼬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아마 많은 먼지와 가스를 방출했을 거예요. 태양의 중력 때문에 결국 혜성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 조각 중 하나가 우주를 날아 6,600만 년 전 지구와 충돌하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소행성인가요? 혜성인가요? 답은 우린 절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구가 심하게 운이 없어서 그 길에 있었다는 것과 다신 예전과 같지 않을 거란 사실이에요. 이 재앙으로 지구상의 생명체 75%의 발전이 멈췄어요. 악어, 거북이, 그리고 물고기와 같은 몇몇 더 큰 해양 동물들은 그 충격에서 살아남았죠. 모든 육지 동물들 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물들은 평균적으로 현대의 너구리보다 작은 종들이었어요. 여기엔 다양한 특별한 공룡종과 새들의 고대 조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구원들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생물들이 남았다고 믿어요. 큰 충돌 후에 식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동물들이 살아남지 못했죠. 대부분의 남은 동물들은 충분한 식량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공룡들은 부리를 갖고 있었어요. 부리 덕분에 벌어진 견과류를 쪼개고 흙에서 씨앗을 파낼 수 있었죠.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행운아들이 더 큰 뇌를 갖고 있어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었고 새로운 조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생명체도 살아남았죠. 균류와 곰팡이는 지하와 수중에서 살아남았어요. 점차적으로 어둠이 걷히고 양치식물이 생명이 없는 풍경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몇천 년 후 숲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살아남은 동물들은 거의 모두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생물들이었어요. 이들은 모든 뜨거운 재로부터 안전한 굴에 살았죠. 충돌 전에 포유류들은 공룡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공룡들이 사라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포유류가 그 자리를 꿰찬 거죠. 적어도 육지에서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바뀌었던 때로 돌아가 보니 알고 보니 이렇게 강력했던 게 소행성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와 충돌하던 각도 때문이었어요. 만약 충돌 각도가 달랐다면 공룡들은 재난에서 살아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주 오래전으로요. 안 돼.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향하고 있어요. 잠깐 신경 쓰지 마세요. 빗나갔어요. 매일 많은 지진, 해일, 화산 폭발이 있지만 공룡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몇백만 년 후로 빨리 감기 할게요. 이 고대 도마뱀들은 대부분이 바뀌어 이제는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몇 번의 빙하기 덕분에 많은 공룡들이 추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깃털로 완전 덮여 있어요. 포유류는 존재하지만 가뭄에 콩나듯 있어요. 동물에선 박쥐가 많이 보여요. 숲에는 쥐 크기만한 설치류들이 엄청 많아요. 낮 동안 그들은 덤불 속이나 굴 속에 숨어 있어요. 밤에 먹이를 찾으러 나오죠. 말, 코끼리, 다른 큰 포유류는 없어요. 주변에 큰 송곳니를 가진 위험한 파충류들이 많은데 괜히 커져서 잡아먹힐 일이 있나요? 바다에는 고래가 없어요. 앵무새, 매, 비둘기는 어디에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익룡 2.0은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어떤 것들은 헬리콥터만한 크기인 반면 다른 것들은 백조보다 크지 않아요. 영장류는 많지만 나무에 내려와 두 다리로 걷는 것을 서두르지 않네요. 사바나로 모험하는 것도 호모사피엔스의 진화도 없어요. 이 대체 현실에서 열린 공간은 매우 위험해요. 하긴 숲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곳은 없어요. 맛있는 영장류 먹이를 얻기 위해 많은 작은 공룡들은 나무 오르는 법을 배웠어요. 이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빗나가기 바로 전인 이미 백악기 시대 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거 역대급 충돌이었을 텐데요. 죽을 뻔한 이후로 공룡은 더 똑똑해졌고 몇몇은 심지어 현대 닭만큼 똑똑해졌죠. 큰 뇌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항상 생존에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뇌를 작게 유지하고 저 이빨을 더 크고 뾰족하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이건 길이 12m, 높이 3.5m의 짐승으로 공룡의 왕이었어요. 거대한 근육질의 몸은 무게가 8톤까지 나갔죠. 톱니 모양의 이빨은 날카로웠고 턱은 차를 구겨버릴 정도로 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이 생물은 2개의 강력한 다리를 갖고 있었어요. 거의 7천만 년 전 북미 전역의 숲이 우거진 강 계곡에 살았어요. 전 공룡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 티라노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다른 육식 공룡보다 2배나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똑똑했어요. 시속 20km의 속도를 냈는데 다른 사냥꾼들보다 느렸죠. 또 다른 약점은 작은 팔이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게 어떤 뱀들의 골반뼈와 같은 진화의 잔재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티라노가 사냥을 하기 위해 팔을 썼다고 믿어요. 10cm의 발톱이 이 동물을 도와주었죠. 티라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과거에는 더 무서운 공룡들이 있었어요. 약 1억 년 전 가시도마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거대한 생명체가 있었어요. 스피노사우루스였어요. 가장 큰 육식 공룡이죠. 티라노보다 훨씬 컸고 거의 18m까지 자랄 수 있었어요. 무게는 20톤에 달할 수 있었어요. 이 동물은 긴 등뼈를 갖고 있었어요. 2m까지 자랄 수 있었고 피부 주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도처럼 생긴 걸 만들어냈죠. 어떤 과학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가 이 튀어나온 곳을 물을 저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이 공룡은 밀도 높은 뼈와 짧은 뒷다리를 갖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이 공룡들이 납작하고 넓은 발톱을 가진 발을 노젓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수영을 할 수 있는 최초의 공룡이었죠. 안타깝게도 다른 수강류들처럼 냄새를 처리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2억 3천만 년 전 지구에 나타난 2개의 다리를 가진 육식 공룡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체가 사냥한 동물들이 이들로부터 육지에서 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가시 공룡은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보냈어요. 북미의 늪지대를 배회하고 대부분 물고기, 큰 선사시대 상어, 그리고 때론 다른 공룡들을 잡아먹었죠. 악어처럼 길고 가늘고 좁은 주둥이를 갖고 있었어요. 구부러진 이빨을 가진 다른 종류들의 공룡들과는 달리 스피노사우루스는 원뿔 모양의 곧은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어로 거대한 남쪽의 도마뱀을 뜻하는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스피노사우루스가 발견되기 전까진 가장 큰 육식 공룡으로 여겨졌었어요. 이들은 티라노가 그곳에 나타나기 약 3천만 년 전, 즉 약 1억 년 전 남미에서 살았어요. 티라노보다 길고 키가 컸지만 더 가늘었죠. 그리고 티라노는 손가락이 2개였던 반면 이 거대 공룡은 손가락이 3개였어요. 2개의 크고 매우 강한 다리로 직립보행을 했죠. 꼬리는 뾰족하고 얇아서 이 생명체가 달리는 동안 빠르게 방향을 틀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이 동물은 시속 5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티라노의 최대 속도는 기껏해야 시속 40km였어요. 그보다 더 빠르면 거대 동물은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어요. 기가노토사우루스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2개의 팔을 갖고 있었어요. 주로 가던 길에 발견한 모든 걸 먹던 기회주의적인 육식동물이었죠. 턱힘은 티라노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초식공룡과 같은 더 큰 동물들을 상대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 중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동물인 아르젠티노사우루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어떻게 혼자 50톤짜리 야수를 쓰러뜨릴 수 있었는지는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들이 무리를 지어 사냥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동물의 유일한 약점은 작은 뇌였어요. 티라노보다 2배 작았죠. 그 뜻은 티라노가 최소한 체스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생물의 발에 있는 집어넣을 수 있는 낫 모양의 발톱은 절단하는데 아주 좋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유타랍토르를 환영해주세요. 이건 1억 2,500만 년 전에 살았던 미니 티라노예요. 만약 큰 티라노가 여러분을 잡으러 온다면 여러분에게 닿을 수 없는 바위나 다른 곳에 숨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미니 버전이 여러분을 따라갈 수 없는 곳은 없을 거예요. 유타주에서 발견됐는데 튼튼하고 이빨이 많으며 23cm 이상의 거대한 발톱으로 무장한 성인 유타랍토르는 길이가 6.1m이고 엉덩이 높이까지는 1.5m였어요. 이 생물들은 깃털에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자란 이 동물들이 거대한 칠면조처럼 보였던 거예요. 유타랍토르의 제일 큰 약점은 크기였어요. 다른 많은 공룡들보다 꽤 작았어요. 하지만 이놈들은 떼를 지어 사냥하면서 그걸 만회했어요. 그리스어로 다른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알로사우루스는 길이가 12m이고 무게가 2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육식동물이었어요. 약 1억 5천만 년 전 지구를 돌아다녔죠. 티라노와 비슷하게 이 공룡은 강한 뒷다리와 큰 주둥이를 가졌어요. 입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했죠. 이 동물은 먹을 때 이빨을 쉽게 잃었지만 보통 다시 자라났어요. 알로사우루스는 15살이면 이미 다 큰 성체가 돼요. 그리고 수명이 약 28년이었어요. 이 생명체는 짧은 목과 길고 좁은 두개골을 갖고 있었어요. 몸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면 어울리지 않게 컸죠. 이 공룡은 눈 위에 뿔이 한 쌍 있었고 코뼈의 윗부분을 따라 그 뿔로 이어지는 주름이 있었어요. 알로사우루스는 큰 초식 공룡을 쫓았어요. 여러 마리의 알로사우루스가 한 무리로 뭉치면 아파토사우루스와 같은 거대한 생물들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협력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룡들은 대개 서로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그 동물의 뼈 중 일부는 모래시계 모양을 하고 있어서 몸이 더 가벼웠고 힘은 줄어들었죠. 현대의 새들이 갖고 있는 속이 빈 뼈와 비슷했어요. 이 공룡의 또 다른 약점은 턱 힘이었어요. 사자, 악어, 표범과 같은 몇몇 현대 동물들의 것보다 덜 강력했어요. 과학자들은 알로사우루스가 두개골을 도끼처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룡 중 하나였어요. 1억에서 6천만 년 전에 살았었죠. 아주 작은 머리에 조상들은 3개였던 것과 달리 발에 이상한 4개의 발가락이 있었어요. 몸은 깃털로 덮여 있었어요. 이 이상한 녀석은 과학자들이 기록한 것 중 가장 긴 발톱을 갖고 있었어요. 각각 길이가 1m였어요. 이 발톱들은 구부러져 있었고 날카로웠어요. 이 공룡은 점심으로 식물을 채집하기 위해 그걸 사용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생물이 초식동물인지 육식동물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공룡은 목이 길었어요. 위턱에는 이빨이 없었죠. 손목 뼈는 현대의 새들이 갖고 있는 것과 비슷했어요.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식동물에서 초식동물로 진화했을지도 몰라요. 불행하게도 육식공룡에 비해 초식공룡은 훨씬 약했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 발톱은 적들로 하여금 2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가시돌기가 높이 있는 도마뱀 또는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1억 1천만 년 전에 살았어요. 티라노보다 키가 몇십 센티미터 작았지만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티라노처럼 이 생물들은 종종 더 크고 도전적인 동물들을 쫓았어요. 예를 들어 앵킬로사워처럼 등뼈가 단단해서 마치 거대한 거북이 등껍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요. 가시돌기가 높이 있는 도마뱀은 영역 주장이 아주 강했어요. S자처럼 생긴 뇌와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었죠.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약하게 만든 건 작은 팔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생물은 그걸 다른 동물들을 사냥할 때 놀라울 정도로 잘 사용했어요. 이 공룡은 먹이를 몸통 가까이 끌어당겼는데 마치 벗어날 수 없는 포옹 같았죠. 디플로도쿠스는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어요. 이 27m 길이의 생명체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긴 공룡이었을 거예요. 길이가 14m에 달할 수 있는 꼬리는 지금까지 중 가장 긴 꼬리였죠. 그리고 목 길이는 6m 이상이었어요.
공룡의 꼬리 밑부분에는 두 줄의 뼈가 있었는데 그게 그 괴물을 더 강하고 이동하기 좋게 만들어 주었죠. 디플로도쿠스는 무서워 보이진 않았어요. 긴 목, 온화하고 식물을 평화롭게 먹고 채찍처럼 꼬리를 사용해서 제일 무서운 육식가들도 물러나게 만들기 전까진 말이죠. 이 꼬리는 공룡의 무게중심이었기에 디플로도쿠스는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동물이 도마뱀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가 코끼리에 가까웠어요. 게다가 디플로도쿠스는 이마에 콧구멍이 나 있었어요. 이 공룡의 약점은 작은 이빨과 약한 턱 힘이었어요. 케찰코아틀루스는 지금까지 날아다녔던 동물 중 가장 컸어요. 7천만 년 전에 살았고 북아메리카의 하늘을 지배했었죠. 이빨이 많고 주둥이가 뭉툭한 머리가 큰 생물이었어요. 키는 기린만큼 컸고 몸무게는 250kg에 달했어요. 케찰코아틀루스는 작은 몸통에 긴 목과 다리를 갖고 있었어요. 날개는 몸의 다른 부분들에 비해 짧았지만 여전히 12m까지 뻗을 만큼 충분히 길었죠. 과학자들은 이 동물이 시속 128km의 속도로 날 수 있었고 하루에 640km를 여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공룡은 티라노나 그 당시 대부분의 육식동물들보다 약했어요.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에 떠오를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근육을 갖고 있었죠. 이런, 지금 여러분은 사나운 티렉스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입니다. 긴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달리기로 티렉스를 따돌릴 수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티렉스는 강력한 꼬리와 칼날 같은 이빨을 가진 스쿨버스 크기의 무자비한 사냥꾼입니다. 하지만 시속 20km로 움직이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회색 다람쥐 정도의 속도죠. 여러분은 숲을 헤치며 달려갑니다. 무서운 공룡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정글을 뚫고 여러분 바로 뒤에 나타납니다. 좋아요, 당황할 만하네요. 티렉스는 느릿느릿한 동물일지 모르지만 사람보다 훨씬 큰 폐를 갖고 있어요. 즉, 이 공룡이 장거리 달리기에 뛰어나다는 뜻이죠. 다행히도 동굴을 찾았고 공룡이 포기하기를 기다리며 안에 숨어 있어요. 아, 잠깐만요. 취소할게요. 티렉스가 바위를 뚫고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벨로시랩터의 속도는 시속 약 40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불곰보다 약간 빠른 속도예요. 이 둘이 경주를 한다면 재밌겠네요. 둘이 출발합니다. 벨로시랩터는 버터를 자르는 칼처럼 공기를 가릅니다. 하지만 커다란 털복숭이 곰이 바로 뒤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주는 다른 곳에서 절대 볼 수 없을 거예요. 보세요, 곰이 공룡을 따라잡고 있어요. 조심해, 랩터! 앞에 여러 개의 덤불이 나타납니다. 랩터는 덤불을 뛰어넘어 경주를 계속합니다. 곰은 덤불을 헤치고 달리다가 맛있는 딸기를 먹기 위해 멈춥니다. 다 먹고 나면 랩터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이 공룡은 속도와 움직임 면에서 현대 닭과 타조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타조는 시속 약 7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타조의 고대 사촌인 오르니토 미미드의 속도와 비슷해요. 심지어 겉모습도 똑같아 보여요. 긴 다리 있어요. 작은 머리와 간단한 목 모두 말이에요. 어쨌든 둘은 가능한 한 빨리 달립니다. 타조가 들판을 질주하며 공룡 타조를 구석으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발을 헛디뎌 놓치고 맙니다. 공룡은 계속 달려 숲 깊숙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선수가 경주를 시작합니다. 곰소그나투스는 두 다리를 가진 생물입니다.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도마뱀의 얼굴이지만 올림픽 선수의 체격을 가지고 있어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많습니다. 이 공룡은 시속 65km로 그레이하운드와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비록 가장 큰 공룡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나워요. 이 생물은 단지 먹을 것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녁 식사가 취소되었어요. 타조와 그 공룡 사촌이 팀을 이루어 도마뱀 같은 사냥꾼을 앞지릅니다. 그러나 곧 돌아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케라토사우루스를 살펴봅시다. 이 갑옷을 입은 야수는 시속 32km로 달릴 수 있는데 이건 불곰과 거의 같은 속도입니다. 하지만 불곰은 그냥 딸기를 먹게 내버려 두도록 해요. 현대의 코뿔소는 몸무게가 1000kg이 넘는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흰 코뿔소는
시속 50km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케라토사우루스가 이길 거예요. 둘이 나란히 달리고 코뿔소가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코뿔소의 몸이 달리기에 더 적합해요. 하지만 도중에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처음에 코뿔소는 통나무 더미와 울타리를 뚫는 데 성공하지만 그 후에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코뿔소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가는 길에 장애물을 모두 뚫고 지나지는 못합니다. 한편 케라토사우루스는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누워서 떡 먹기예요. 도시가 아니라 숲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거대한 브라키오사우루스에 의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강력한 생명체는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데 돼지가 움직이는 속도와 비슷합니다. 둘 다 출발선에 서 있어요. 제자리에 준비, 출발! 그리고 공룡이 승리합니다. 경주는 금방 끝났어요. 다 자란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길이가 25m, 높이가 12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긴 목이 결승선에 도달합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등과 꼬리에 골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공룡 중에서 가장 작은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뇌가 호두 크기라고 주장합니다. 이 느림보는 시속 10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현대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닭보다 조금 더 느립니다. 처음엔 닭이 선두를 달립니다.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스테고사우루스는 아직도 자신이 경주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닭은 결승선을 통과해서 땅을 쪼고 있습니다. 경주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뭔가를 추가해봐요. 자, 좋아요. 티렉스가 돌아와서 닭과 스테고사우루스를 쫓고 있습니다. 이번엔 둘은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어요. 티렉스가 더 빠를 수도 있지만 닭을 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자란 스테고사우루스를 쓰러뜨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다들 들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티렉스가 서서히 확실하게 둘을 따라잡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숨어서 경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티렉스가 여러분을 발견하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2라운드, 숲속을 뛰어다니면서 숨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공룡이 따라잡고 있어요. 다행히도 스테고사우루스가 길을 막아서 사냥꾼의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딜로포사우루스는 도마뱀이라기보단 새에 가깝지만 여전히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절반 크기입니다. 코에서 머리 뒤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큰 벼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맘바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 중 하나입니다. 길이가 4m까지 자랄 수 있고 시속 20에서 32km로 이동할 수 있어요. 둘 다 거의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 한 마리는 다리나 발이 없어요. 둘 다 가능한 한 빨리 달리고 있지만 어느 쪽이 이기고 있는지 알긴 어렵습니다. 공룡은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뱀도 그리 멀리 뒤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에 우승은 공룡이 차지합니다. 역대 가장 큰 익룡이 그 위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름이 정말 어렵네요. 네, 바로 그 공룡이요. 날개폭은 10m이고 시속 112km 이상의 놀라운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 때 약 100k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날개폭이 무려 3m에 달하는 이상하게 생긴 맹금류입니다. 익룡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4,500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새인 콘도르는 익룡을 쉽게 따라잡습니다. 두 동물 모두 시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저 아래 다른 동물들과 공룡들이 경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닭을 잡으려고 덤벼들지만 거의 티렉스의 밥이 될 뻔했습니다. 콘도르가 브리키오사우루스의 머리에 착지합니다. 회색 다람쥐가 여기에 합류합니다. 돼지는 공룡의 배 밑에 숨어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늦었어요. 벨로시랩터와 딜로포사우루스가 갑자기 튀어나와 뒤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친구가 된 듯한 코뿔소와 케라토사우루스를 비껴가지 못합니다. 돼지는 안전합니다. 한편 타조와 그 공룡 버전의 사초는 포기하지 않고 경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레이하운드가 지금 경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익룡은 하늘로 치솟아오르며 경주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콤소그나투스가 그들을 따라잡으며 앞으로 질주합니다. 하지만 역시 코뿔소와 케라토사우루스를 피해갈 수 없어요. 티렉스가 으르렁대자 모든 참가자들이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흩어지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결승선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뒤에 동물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걸 보고 달립니다.
인간은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잘했어요. 방금 여러분이 경주에서 이겼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등 뒤에 있는 동물들은 여전히 달리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도 멈추면 안 되겠어요. 누가 곰에게 더 이상 딸기가 없다고 전해주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 공룡이라고 하면 대부분 거대하고 무서운 괴물 같은 게 머릿속에서 떠오르죠? 심지어 그리스어로 뜻이 무시무시한 도마뱀이잖아요. 네, 그중 일부는 가는 곳마다 확실히 공포와 전율을 일으켰죠. 하지만 걷고 날고 또는 수영하는 모든 공룡들이 거대한 건 아니었어요. 아주 많은 공룡들이 60kg 미만이었거든요. 어떤 것들은 오늘날에 비둘기만 했어요. 쥐, 여우, 사슴, 기린, 코끼리, 고래. 현대의 동물들은 크기가 다양해요. 하지만 700여 종의 공룡 중에 거대한 것들과 작은 것들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기록되어 있거나 발견된 중간 크기의 공룡은 없어요. 티라노 같은 거대한 육식동물이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작은 공룡들은 그들이 오는 걸 보고 숨을 수 있었지만 중간 크기의 공룡들은 가망이 없었어요. 비록 어떻게든 도망친다 해도 이 청소년기의 큰 포식자들이 그들을 쫓아갈 거예요. 이 청소년기 공룡들은 자기 종족의 행동을 그대로 행했어요. 자라면서 포식자의 특징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공룡종의 중간 크기의 어른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했죠. 예를 들어 10대 티라노는 자신의 부모보다 훨씬 가냘펐지만 아주 이른 나이에 우리가 무서워할 그 무시무시한 이빨과 강력한 꼬리를 가졌어요. 이런... 초식 공룡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가끔 나뭇가지 전체를 너무 빨리 삼켜서 심지어 씹을 시간조차 없었죠. 육식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없었기에 진화는 그들에게 보호를 위한 뿔이나 뾰족한 것을 줘야만 했죠. 하지만 또 육식동물들은 더 작았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움직이고 살아남은 또 다른 이유가 되죠. 발견된 가장 작은 공룡뼈는 생쥐도마뱀, 무스사우루스라고 불렸어요. 어서 저거 먹어봐 티라노야. 근데 먼저 찾아야 할걸? 과학자들은 새들이 수강류라고 불리는 육식 공룡으로부터 진화했다고 믿었어요. 그건 티라노도 속해 있는 그룹이죠. 하지만 후에 새들이 그 그룹에서 더 작은 종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란 걸 발견했죠. 그때 운이 좋았죠. 공룡들은 대부분 새처럼 알에서 부화했어요. 심지어 공룡을 분류할 때 과학자들은 공룡을 초식인지 육식인지 구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도마뱀과 같은 골반을 가진 그룹과 새와 같은 골반을 가진 두 그룹으로만 나누었죠. 가장 오래된 화석화된 새는 1억 5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새들은 약간 더 작고 깃털이 달린 공룡처럼 생겼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었지만 또 운 좋게도 진화 과정에서 없어지고 부리로 진화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오늘날 이빨 있는 비둘기가 우릴 쫓아다닐걸요? 자자 진정해 친구, 이제 안 웃기다고. 그래서 깃털 달린 작은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티라노도 그중 하나였어요. 네, 상상하긴 어렵지만 심지어 그 폭군 도마뱀 왕도 항상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초기 단계에서 티라노는 보통 크기의 칠면조만한 솜털공이었어요. 청소년들은 작고 약했죠. 포식자, 질병, 식량 부족. 알에서 나와 이 모든 것들과 싸우는 건 가끔 버거웠어요. 그래서 작고 푹신한 티라노는 첫 번째 생일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40%밖에 되지 않았어요. 꽝!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어요. 에베레스트 산만한 거대한 우주 암석이 시속 72,400km로 이동했어요. 지구대기의 중력에 들어온 후 그것은 불덩어리로 변했어요. 공룡들은 7개의 대륙, 심지어 남극 대륙에까지 퍼져 있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 남극 대륙은 눈으로 덮여있지 않았고 풍성한 숲이 자라고 있었어요. 공룡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던 모든 동물 75%가 멸종되었어요.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물질을 던진 거대한 열파와 폭풍파가 분출된 큰 분화구가 만들어졌어요. 공기 중에 있는 그 흐름이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심각하게 감소되었어요. 빛이 없이는 식물은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죠. 그래서 더 적은 수의 초식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고 이건 육식동물의 먹이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고요. 생태계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공룡은 지난 6,500만 년 동안 사라졌었지만 가계도는 1억 6,500만 년 전으로 인간보다 훨씬 더 뻗어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하지만 모든 공룡종들이 동시에 살았던 건 아닙니다. 화석은 우리가 공룡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우리의 시대는 이 아름다운 짐승들의 시대와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형태는 600만 년 전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우리를 밀접하게 닮은 더 현대적인 인간들은 대략 20만 년 전에 지구 위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어떤 종들은, 푸른 바다거북 같은 동물은 공룡을 봤어요. 이 친구들은 아주 오랫동안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줄 멋진 이야기들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벌, 불가사리, 악어, 뱀, 상어, 투구개, 바퀴벌레, 그리고 다른 많은 동물들도 공룡의 흥망성쇠를 보며 그곳에 있었죠. 공룡은 대부분 아주 작은 뇌를 갖고 있었어요. 저처럼요. 예를 들어 스테고사우루스는 호두만한 뇌를 갖고 있었는데 6.5m까지 클 수 있었어요. 스테고사우루스의 등에는 수직으로 선 커다란 판 같은 다른 인상적인 특징이 있었으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것들은 길이가 76cm에 이를 수 있었고 우리 모두 이걸로 이 공룡을 알아볼 수 있죠. 과학자들은 아직 이 판들이 무엇을 위한 건진 확실히 몰라요. 아마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스테고사우루스의 체온을 조절할 거예요. 판 시스템은 아마 심지어 피부색도 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포식자에게 겁을 주거나 잠재적으로 짝을 유혹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쓰였을 거예요. 트로오도는 머릿속에 호두보다 약간 더 큰 게 들어있었어요. 1.8m 이상인 몸 길이, 오늘날의 새나 포유류 크기의 뇌, 훌륭한 사냥꾼이자 입체적 시야를 갖고 있었죠. 또한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된 최초의 공룡 중 하나였고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가장 유명한 공룡이며 누군가가 큰 도마뱀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 그룹에서 가장 큰 공룡 탑 15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아르젠티노사우루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공룡이자 가장 큰 육지동물이에요. 길이 30m, 몸무게 75톤. 우와, 정말이지 땅을 흔들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만약 공룡이 우리 시대에 살아있었고 우리가 6층에서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면서 쉬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머리가 하나 쏙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건 아르젠티노사우루스일 거예요. 이 거인은 초식 공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 여러분이 냉장고에서 과일이나 야채를 버리길 기다릴 거예요. 이제 이것의 크기를 고려하면 680에서 900kg의 식물이 필요할 거예요. 플레시오사우루스는 공룡시대에 살았던 멸종한 해양 파충류예요. 저는 이거랑 붙을 바엔 티라노랑 대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공룡은 적어도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땅을 지배했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플레시오사우루스는 물을 지배했고 거기선 숨을 곳이 없죠. 이 거인은 엄청나게 강한 노처럼 생긴 지느러미로 물속에서 스스로 나아갔어요. 새의 날개처럼 위아래로 이 동물을 움직였어요. 그럼 자귀를 수여할 수 있다면 이 공룡에게는 수저우사우루스 공룡 그룹의 괴짜 자귀를 줄 수 있을 거예요. 털이 아주 많은 거대한 쥐처럼 보였죠. 그 외관은 오늘날의 나무늘보와 관련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해줍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공룡이 도마뱀, 뱀, 그리고 다른 파충류들처럼 냉혈 동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후에 다른 연구를 통해 포유류같이 온혈 동물에 가깝다는 게 밝혀졌죠. 2014년 과학자들은 마침내 공룡 대부분이 중온동물이었다고 결론지어요. 그 뜻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과학자들은 어떤 동물이 언제 살았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기 위해 고대 암석에서 발견된 화석을 관찰했어요. 화석 대부분은 물 근처에 살았던 공룡에게서 발견되었어요. 물은 공룡의 유해를 진흙으로 덮고 깊은 아래에 묻혀있게 했죠. 산이나 정글 깊은 곳에서 발견된 화석은 별로 없어요. 공룡 이전에도 꽤 무서운 파충류들이 있었어요. 지배하는 도마뱀, 지배파충류, 포유류 같은 도마뱀, 수국류, 그리고 반용류. 공룡이 출현하고 진화한 지 약 2천만 년이 지난 아직도 가장 위험한 파충류 중 하나가 바로 선사시대의 악어예요. 공룡이 진정으로 그들의 지배를 시작하기까진 200만 년은 더 있었어야 했어요.
공룡이 실제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영화에선 사람들이 오늘날 동물들이 내는 다양한 소리를 섞었죠. 예를 들어 티라노의 포효는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아기 코끼리가 꽥꽥거리는 소리, 그리고 악어의 울음을 합친 거였어요. 그리고 숨소리는 공기가 고래의 분수공을 통과하는 소리였죠. 색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룡이 회색빛 녹색을 띠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큰 도마뱀처럼 영화에서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색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몇몇 종들이 가진 색깔들을 보여주었고 특히 꼬리에 흰색과 주황색 꼬리를 갖고 있었어요. 멋지죠? 아기 티라노는 너무 귀여웠어요. 자, 말했어요. 같은 문장에 그 두 단어를 같이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왜 그래요? 크고 포악한 티라노가 알껍데기에서 크고 무섭고 다 자란 채로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지구에서의 첫 달 동안 아기 티라노는 칠면조 크기의 귀여운 솜털공이었어요. 마치 큰 알에서 나온 이상한 새 같아 보였죠. 충분하지 않은 식량, 위험한 환경, 소행성들, 불쌍한 아기 티라노는 너무나 무력하고 약해서 절반만이 첫돌 잔치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티라노가 아직 작고 연약했을 때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솜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위장을 해주고 안전하게 해줬죠. 아기 티라노는 아직 크고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서 대부분 더 작은 파충류와 곤충을 먹이로 삼았어요. 아기 티라노는 꽤 빨리 자라서 몸무게가 하루에 3kg씩 늘어났죠. 나도 그랬는데? 아니요, 진짜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느꼈죠. 얘들에 대한 가장 이상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는 팔이 몸에 비해 완전 정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자랄 때 즈음에는 이들의 부모는 엄청 유명했어요. 티셔츠에 도배되었고 그건 티라노 티셔츠겠죠? 영화에도 그리고 제 비견으로는 역대 최고의 할로윈 의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티라노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선 속도를 보자면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영화에서는 길이 트여 있고 꽤 괜찮은 차를 타고 있어도 절대로 티라노를 벗어날 수 없죠. 초기 예상으로는 티라노가 시속 16에서 48km의 속도로 달렸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그러면 엄청난 건데?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겨우 시속 19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달렸다면 그들의 거대한 뼈가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몇 달간의 훈련 후에 엄청 심각한 집순이도 이 공룡의 날카로운 이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좋은 친구인 스테고사우루스는 어떨까요?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귀여운 아기 티라노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훨씬 이후에 출연했거든요. 우리 모두 이 공룡을 알고 있어요. 등에 꼿꼿하게 있는 우스꽝스러운 판이 달려있는 녀석이죠. 때론 그게 1m까지 되기도 했어요. 그 뒤에 숨을 수도 있겠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들에게 왜 이 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스테고사우루스가 거대한 뼈 온도 조절 장치처럼 그걸 통해 혈액 흐름을 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룡들이 멋지게 보이고 싶을 때나 무섭게 보이고 싶을 때에 따라 피부색을 조절하기 위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인상적이지 않나요?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 불쌍한 녀석은 테니스공보다 약간 더 무거운 호두만한 크기의 뇌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그건 하마의 덩치에 개의 뇌를 가진 격이에요. 트로오도는 가장 머리가 좋은 공룡 중 하나였어요. 다재다능하고 뛰어난 사냥꾼이고 입체 시력 2m의 길이에 멈추지 않는 두뇌. 정말 매력적이었죠. 트로오돈의 유해는 북아메리카 최초의 공룡 발견 중 하나였어요. 공룡 멤버들 중 가장 이상한 하나는 당연 수. 그냥 수라고 부릅시다. 만약 이들을 봤다면 온몸에 털이 많은 큰 칠면조 같은 비슷한 쥐를 본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사라진 현대 나무늘보의 할머니일 거예요. 이들의 친구인 페고마스텍스도 괴짜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에선 뒤처지지 않았어요. 마치 고슴도치와 앵무새 사이에 뭔가를 닮았거든요. 하지만 면전에 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로에 대고 날카롭게 갈 수 있는 뾰족한 이빨을 몇 개 갖고 있었거든요.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알려진 공룡 중 하나는 아르젠티노사우루스였어요.
아무도 완전한 골격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이 짐승의 무게는 100톤 정도에 길이는 약 40m였을 거예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가장 큰 동물과 비교해봅시다. 흰긴 수염고래죠? 이 고래의 길이는 겨우 30m예요. 누군가가 공룡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나무를 이쑤시개로 쓸 수 있는 건물만큼이나 큰 괴물을 상상할 겁니다. 어떤 것들은 실제로 저 긴 목, 긴 꼬리 공룡들처럼 거대했어요. 비행기만큼 길었죠? 하지만 그중 많은 수가 작고 가벼웠어요. 어떤 것들은 크기가 비둘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작은 공룡 뼈는 작은 쥐 도마뱀이었어요. 어떤 공룡들은 14m 이상의 긴 꼬리를 갖고 있었는데 달리기 할 때 균형을 유지하는 게 더 쉬웠어요. 하지만 바닥에 대고 꼬리를 끌고 다니지 않았고 공룡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꽤 빨랐는데 꼬리를 대부분 공중에 들고 있었어요. 비록 저 나쁜 소행성이 공룡 대부분을 휩쓸어 버렸지만 많은 공룡의 DNA는 계속 존재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 새 같은 것들을 말이에요. 애초에 둘을 연결하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은 독일에서 원시적인 새를 발견한 후였어요. 좋네요. 후에 연구원들은 어떤 종류의 골반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공룡을 두 그룹으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꽤 익숙해 보여요. 도마뱀 같은 골반을 갖고 있었죠. 두 번째 그룹은 새와 같은 골반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내 힙은 거짓말하지 않아 라는 노래가 나오는 샤키라의 골반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농담이에요. 또 많은 오래전의 육식동물들도 공기로 가득한 뼈를 갖고 있었어요. 그건 새들도 갖고 있는 특징이죠. 새들은 공룡의 살아있는 후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동물들은 실제로 공룡 시대를 목격했어요. 이것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뱀, 벌, 상어, 개, 랍스터, 맛있겠다. 악어, 바퀴벌레들, 심지어 푸른 바다 거북도요. 이들 모두 실제로 공룡을 봤지요? 너무 부러워요. 육식 공룡들은 대부분 두 다리로 걸었고 그렇게 하면 더 빠르고 손이 자유로워져서 작은 간식사우루스를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초식 공룡들은 무거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네 발로 걸었어요. 어떤 더 큰 초식 공룡들은 하루에 말 그대로 약 1톤의 음식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큰 동물들이 매일 집 크기만한 더미의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하루에 거대한 채식 식사를 하면 의사를 멀리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그 말이 유래된 걸까요? 알려진 바로는 약 700종의 멸종된 공룡이 있어요. 많은 것 같지만 아마 다 발견된 건 아닐 거예요. 5년 전 사람들은 새로운 종류의 공룡에 대해 알아냈어요. 눈 바로 위에 뭉툭한 뿔을 갖고 있는데 만화책 캐릭터와 매우 흡사해 보여서 헬보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죠. 90년대에 과학자들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 분화구를 발견했어요. 그 이야기 아시죠? 약 6,600만 년 전에 에베레스트 산만한 유성이 우리 행성을 강타했고 심각한 기후재앙을 일으킨 먼지, 가스, 그리고 파편들로 대기를 가득 채웠어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햇볕을 차단해버린 대기까지 올라간 열파와 폭풍파를 일으켰어요. 게임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공룡들. 인간의 시대는 공룡 시대와 전혀 교차하지 않았어요. 공룡은 6천만 년 전에 사라졌지만 지구에서 1억 6천만 년 동안 존재했어요. 현대적인 모습을 한 인간들은 약 25만 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여러분, 5,900만 년 더 있으면 돼요.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모든 공룡들이 멕시코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걸쳐 살고 있었죠. 몇몇은 사막에서 살았고 반면 다른 공룡들은 풍성한 숲과 풍부한 식물에 둘러싸인 고대 강 근처의 지역에 살았어요. 그들은 까다롭지 않아서 아무 데서나 살았어요. 심지어 남극 대륙에서도요. 하지만 그땐 눈으로 덮여있지 않았고 두 극지방 모두에 숲이 자라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때문에 모든 공룡이 회색빛의 녹색일 거라고 상상하죠. 게다가 우린 보통 공룡을 거대한 도마뱀이라고 생각하죠. 과학자들은 공룡의 피부톤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지만 연구원들은 최근에 공룡들이 무지갯빛을 완전 아우르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어떤 한 공룡이 꼬리에 흰색과 오렌지색 고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공룡은 끔찍한 도마뱀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예요. 과학자들은 공룡이 뱀, 도마뱀 또는 다른 파충류처럼 대부분이 냉혈동물들일 거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알고 보니 아마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증거들은 공룡이 포유류처럼 온열 동물일 것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언젠가 2014년에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공룡들이 이것저것 조금씩 다 갖춘 중온동물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아기 티라노처럼 깃털을 가진 공룡들이 많았어요. 그게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또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완전 사실이라고 믿은 건 공룡의 소리죠. 제작자들은 보통 진짜 같은 공룡 소리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동물 소음을 섞어요. 티라노는 보통 악어, 호랑이, 그리고 아기 코끼리가 꽥꽥거리는 소리의 혼합체였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티라노의 숨결은요? 그건 공기가 고래의 분수공을 통과하는 소리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거워요. 첫째, 편안한 침대는 어디로 갔지? 둘째, 왜 낯선 곳, 축축하고 더러운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잠깐, 주변에 있는 이것들은 다 뭐죠? 지금 여기 정글인가요? 근처에 물, 쿠키, 캔디바, 재킷과 같은 필수품이 들어있는 배낭이 있어요. 여러분 것이 확실해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온 거죠? 잠깐, 재킷이라고요? 여긴 아주 더우니 그런 건 필요 없을 거예요. 정말로 여기가 어디죠? 잎이 무성한 거대 식물들, 빽빽한 열대우림 나무들. 쥐라기 시대 같아 보여요. 여러분은 두려움에 빠져서 주위를 둘러보고 나무 그늘 아래로 달립니다. 좋아요. 좋은 선택이 아닌데다 숨바꼭질에 별로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만한 시간도 아니죠. 저기 덤불에서 거대한 이상한 모양의 동물이 나와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공룡이다! 소리를 지르고 몸을 떨면서 눈을 가립니다. 예상했던 그런 아침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공룡은 짖지 않아요. 눈을 떠봅니다. 그 동물이 달려든 것은 확실한데 주변을 뛰어다니고 긴 꼬리를 흔들고 짖으면서 혀를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낯이 익네요. 이건 개? 안도한 나머지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개 공룡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크고 회색이고 털이 많지만 티렉스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앞다리는 사실 짧은 작은 팔이고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긴 주둥이가 여러분을 핥고 있어요. 개 공룡이 여러분을 침 범벅으로 만드는 동안 또 하나의 털이 많은 짐승이 덤불에서 나옵니다. 흰색의 털이 많고 짧은 앞다리에 길고 짙은 회색의 꼬리,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긴 귀, 이건 공룡 토끼예요. 이 두 동물은 서로를 쫓으면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꿈 아닌가요? 개 공룡은 놀이가 지루한 듯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팔에 머리를 비비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만약 이 동물이 화가 나거나 배가 고프면 무슨 짓을 할까요? 널 맥스라고 불러야겠다. 여러분은 아무 막대기나 집어들고 가능한 한 멀리 던집니다. 적어도 이건 해결됐어요. 개 공룡은 사라졌고 여러 질문들로 뇌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저 동물이 정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다들 그렇게 순할까요? 그걸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소리가 귀를 울리자 이번엔 천천히 돌아서 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동물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눈을 가졌어요. 부리부리한 눈이 여러분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숨을 죽입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끝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잠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냥 얼룩말이에요. 얼룩말 공룡이라고 해야겠죠? 이상해요. 근육질 몸 위에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우와, 머리가 길어요. 꼬리는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등은 뼈 같은 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얼룩말 공룡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얼룩말은 풀만 먹는 거 맞죠? 얼룩말 공룡도 초식동물이길 바랍니다. 어디 보자. 세 가지 선택. 도망가기, 움직이지 않기, 아니면 거대한 얼룩말 공룡 쓰다듬어 주기. 쿵. 훨씬 더 많은 털이 있는 짐승이 덤불에서 뛰어나오고 경주가 시작됩니다. 낄낄 웃는 소리를 냈나요? 웃음소리. 잠깐만요. 하이에나였어요. 하이에나 공룡? 하이에나는 가장 강한 턱과 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공룡이라면 상당히 위협적인 조합입니다. 선택 1번, 도망가기. 저 얼룩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뛰기 시작하고 잎이 무성한 거대한 식물을 헤쳐나가다가 키가 큰 정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뛰고 숙이고 피하고 그리고 마침내 정글을 벗어나 해변에 도착했어요. 완벽해요. 이제 방금 본 것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생겼네요. 자, 계획이 뭐죠? 바다, 야자나무, 태양 그리고 마침내 신선한 바다 공기, 심호흡을 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깃털처럼 조용하게 잔디를 부드럽게 짓밟는 거대한 발가락, 우아한 꼬리의 움직임, 크고 회색빛이 나고 힘이 세며 크고 부드러운 발에는 엄청나게 긴 발톱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징그러워요. 다시 한번 바라보지만 여전히 징그러워요. 날카로운 이빨과 따뜻한 노란색 눈을 가진 맨 해골처럼 보여요. 이 동물은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덤벼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고양이 공룡은 느긋하게 가르랑거리며 털을 핥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쥐, 막대기, 공, 판지상자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네요. 고양이는 이상한 물건들을 좋아하죠. 시간이 없어요. 해변이 갑자기 거대한 붉은 개들로 가득 찹니다. 수백 마리가 누워서 길고 날카로운 집게발을 쉬고 있어요. 개들이 언제부터 10개의 눈과 4개의 거대한 집게발을 가지고 있었죠? 개 공룡은 그래요. 입을 막아보지만 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정글 속으로 뛰어듭니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뛰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유일한 목표는 더 이상 개의 집게발 부딪히는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정글은 변했어요. 정글이 모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덩굴도 없고 커다란 이상한 잎도 없어요. 공기가 더 시원하고 길이 좀 더 넓어졌어요. 보안이 지금 숲에 있는 것 같은데요? 탁 트인 들판을 만나게 됩니다. 가운데에 커다란 꿈 같은 호수가 있어요. 완벽한 셀카 배경이에요. 이상한 공룡들과 모양이 변형되는 나무들만 빼고요. 날카로운 비명이 호수를 가로질러 들려옵니다. 이 우아한 동물을 알아보긴 쉬워요. 색깔이 약간 틀리긴 하지만요. 회색 백조 익룡이에요. S자형 목이 있어요. 이 백조는 몇 가지 업그레이드를 장착했네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부리, 크고 강한 발톱, 그리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맛있는 먹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물고기가 아니니까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것만 빼면 호수는 아름다워요. 연꽃이 만발해요. 크기가 테이블만 합니다. 거대한 연잎, 그리고 거대한 개굴, 이런 개구리 공룡이에요. 그런 게 정말 있군요. 거대한 개구리가 물에서 뛰어나와 닌자처럼 연꽃잎에 앉습니다. 짙은 회색의 울퉁불퉁한 피부로 덮인 거대한 바위처럼 보입니다. 이 개구리가 왕자로 변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휴, 여러분은 거대한 덤불 뒤에 숨습니다. 개구리는 엄청난 크기의 혀가 있어요. 징그러워요. 그 기다란 혀도 뒤에서 덮치는 동물로부터 개구리를 구해주진 못할 거예요. 거대한 악어 공룡의 물 위로 뜬 머리, 랩터 렉스 뭐 그런 건가요? 일반 악어와 생김새는 똑같은데 단지 훨씬 더 클 뿐입니다. 더 이상 무섭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개구리 공룡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거대한 뒷다리로 헤엄쳐가기 시작합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곧 둘은 수면 아래로 사라집니다. 물론 개구리가 도망쳤길 바랍니다. 개구리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됐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나쁜 징조예요. 근처에 나무 2그루가 땅으로 넘어집니다. 마치 뒤집힌 보트처럼 보여요. 저건 뭐죠? 아, 거북이 공룡이네요. 커피와 단백질 바를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웅웅거리는 소리는 뭐죠?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2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 그 소리는 벌 같아요. 2, 제발 보통 사이즈에 버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 대신 사람 크기의 벌 공룡이 거대한 거북이의 껍질 위에 착륙합니다. 역도 선수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고 안테나는 날카로워 보여요. 한 마리뿐이라면 괜찮아요. 제발. 갑자기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오, 제발 이제 그만해요. 거대한 그림자가 땅을 덮고
여러분은 위를 올려다봅니다. 새처럼 생긴 공룡이에요. 실제로 공식적인 이름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불구스름한 푸른 깃털,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뾰족한 부리, 그리고 날개에 달린 저것들은 뭐죠? 그 새는 벌 공룡을 보고 간식으로 낚아채려고 하지만 벌 공룡은 거북이의 등껍질 밑으로 숨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만약 저런 일을 당한다면 전 그렇게 빠르지도 또 영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전 그냥 그러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동물의 소름 끼치는 짙은 눈은 멀리서 여러분의 존재를 눈치챕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봅니다. 지금까지 다른 동물들은 여러분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뿌직! 신발 밑에서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를 내자 갑자기 수십 개의 눈과 마주칩니다. 호기심 많고 화가 나고 배고픈 눈들이에요. 첫 번째 선택으로 돌아갑니다. 도망가기. 최대한 빨리 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저 아래 흐르는 강이 있는 거대한 절벽에 도달합니다. 눈을 감고 뛰어내립니다. 꽝! 온몸이 흔들려요. 눈을 떠봅니다. 잠에서 깨어났군요. 그건 그저 나쁜 꿈이었어요. 그렇죠? 꿈 맞죠? 과거로 여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에는 어려운 일이었죠. 중세시대 최초의 인류 문명, 초기 인류의 고대 조상, 공룡, 최초의 육지동물, 고대 바다 생물 등을 거쳐 모든 것의 시작으로 향합니다. 저기 있네요. 이 성은 우리의 태양계예요. 현재는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색깔의 먼지 구름일 뿐이에요. 이 구름이 수축하면서 밀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은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성운을 사방에서 압박했고 구름의 중심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거대한 무게 압력으로 구름 중심에서 핵 연쇄 반응이 시작합니다. 구름의 온도가 상승하고 빛을 발해요. 곧 고밀도의 구체가 형성되고 그렇게 우리의 태양이 탄생합니다. 약 45억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지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먼지와 우주 잔해로 된 디스크가 어린 태양을 돌고 있을 뿐이에요. 이 파편들이 점차 융합되면서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이 소행성 더미의 가장 중심부를 살펴볼게요. 파편의 총 중량은 중심부를 너무 많이 압축해서 밀도가 높은 금속 핵이 형성되고 있어요. 거대한 압력은 중심핵을 가열하고 어린 지구의 중심 온도는 거의 6000도에 이릅니다. 그리고 액체 핵이 고체 핵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것이 지구의 자기장을 형성해요.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와 태양풍이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 자기장이라는 방패에 부딪힙니다. 아직 우리 지구는 불타는 용암 덩어리에 더 가까워요. 하지만 내각되면서 단단한 지각이 형성돼요.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원시 행성이 등장합니다. 소행성에 더 가깝고 화성극이에요. 그리고 이 거대한 파편이 지구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것은 어린 지구의 중도라고 지구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파편 자체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서 지구 궤도에서 머무릅니다. 잠시 후 이 잔해들이 모여 달을 형성해요. 이 충돌의 결과로 지구는 너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달은 충분히 무거워서 중력으로 지구의 자전을 늦춥니다. 현재 지구는 쾌적한 곳처럼 보이지 않아요. 달의 중력이 지구 깊숙이 침투하여 더 많은 화산 활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한 운석이 끊임없이 떨어져서 지표면에 폭발이 빈번합니다. 아야!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는 지구 대기를 형성해요. 운석을 타고 지구의 온 얼음은 증발해요. 수증기는 상승하고 비로 변합니다. 이 빗물은 지표면으로 떨어져서 뜨거운 용암을 식히고 최초의 호수와 강을 형성해요. 수억 년 동안 지구는 금성의 표면과 비슷했어요. 수많은 화산, 산성비, 숨쉴 산소도 없는 생명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태양도 지금처럼 밝지 않았죠. 게다가 태양광선은 대기 중에 있는 수톤의 화산 먼지를 거의 통과하지 못했죠. 하지만 약 37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세포 유기체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해안 근처의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요. 이 박테리아는 시생 누대 전반에 걸쳐 거의 20억 년 동안 지구에서 지배하면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남겼어요. 이것은 얕고 따뜻한 물 바닥에 있는 돌기둥으로 단순한 유기체와 박테리아의 산물이죠. 이 박테리아는 진화를 거듭한 후 광합성을 하게 됐어요. 박테리아는 햇빛의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산소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 산소는 암석을 산화시키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 후 남아도는 산소가 대기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 시기에 산소를 생산하는 최초의 해조류가 나타났어요. 이 현상은 대산화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이로 인해 지구상에서 거의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가 사라졌어요.
단순 유기체에겐 산소가 독성이었고 살아남은 박테리아와 미생물은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수백만 년 후에 이 잔해들은 재활용되고 물과 지구의 지각의 엄청난 압력 아래서 오일로 변하게 됩니다. 시생누대는 약 25억 년 전에 이 재앙과 함께 끝이 났어요. 동시에 지구에서 대륙이 형성되고 있었고 나중에 퍼즐처럼 세계의 바다를 떠다니다가 초대륙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여전히 대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발생하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해요. 하지만 산소의 출현은 온실 효과를 막고 지구의 온도는 떨어져요. 24억 년에서 21억 년 전까지 지속된 소위 휴로니안 빙기라고 불리는 빙하기가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그 당시에 지구가 거의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고 추측해요. 심지어 더운 적도까지요. 20억 년 전만 해도 지구는 용암덩어리 같았는데 현재 얼음덩어리가 됐다는 건 상당히 큰 변화예요. 휴로니안 빙기의 지구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가까웠어요. 유로파도 두꺼운 얼음 지각이 있고 그 아래에는 중심액에 의해 가열된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어요. 태양의 진화가 지구를 구했어요. 45억 년 전에 태어난 이래로 태양은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억 년의 빙하기가 지나고 지구는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거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진화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했죠. 약 10억 년 전 지구의 모든 대륙은 하나의 가상 초대륙 로디니아로 합쳐졌어요. 그리고 모든 해양은 하나의 거대한 바다 미로비아를 이루었어요. 7억 5천만 년 전 그 대륙은 갈라졌고 거대한 땅덩어리가 지구를 가로질러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시기에 복합 식물과 다세포 미생물이 출현했어요. 해조류, 해면류, 곰팡이류만이 해양에 살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것은 스프리기나입니다. 사람 손가락만한 일종의 벌레예요. 적어도 약 5억 5천만 년 된 이 동물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5억 4,100만 년 전에 현생대가 시작되었어요. 그 시기의 주요 사건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에요. 지구에는 생명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생물이 나타났어요. 불가사리와 성게 같은 연체동물과 극피동물이 등장했어요. 살아있는 유기체는 진화해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골격을 갖게 되었어요. 삼엽충처럼요. 일부는 길이가 거의 1m에 달했어요. 이런 보호 껍질은 바다에 포식자가 있다는 걸 암시해요. 그 당시에 먹이사슬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기에 떠다니던 대륙이 다시 합쳐졌어요. 이 초대륙은 모양이 달랐고 판누티아라고 불립니다. 나중에 이 대륙은 다시 표류했고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산맥이 형성됐어요. 그러다가 대륙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만나서 약 3억 3,500만 년 전에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를 형성했어요. 판게아에서는 이미 현대 아프리카, 북미와 남미, 호주, 유라시아 대륙의 윤곽을 볼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큰 바다 생물 중 하나인 던클레오스테우스가 등장했어요. 어떤 것들은 스쿨버스만큼 길고 대형 SUV만큼 무거웠어요. 육지는 덥고 습한 기후였어요. 그래서 양치리와 다른 식물이 더 빨리 자라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일부는 3층 건물의 높이에 달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 동물이 바다를 떠나 육지로 향했어요. 엘기네르 패턴과 이크티오스테가였어요. 어쨌든 처음에는 피부가 햇빛에 적응하지 못해서 해안가에서만 살았어요. 게다가 호흡 문제도 있었어요. 최초의 육지동물은 아가미와 배를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는 발달이 덜 되었죠. 그래서 물로 돌아가야 했어요. 수백만 년 후 이 동물은 더 발달된 양서류로 진화했어요. 비록 보통 도마뱀보다 크지 않았지만 완전히 육지에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생명체의 번성은 새로운 빙하 시대로 끝이 났어요. 극지방에서 온 빙하가 서서히 적도를 향해 다가왔어요. 동물들은 이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분은 이 멸종 사건에서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나 2억 9천만 년 전 진화가 다시 이루어졌고 더 진화한 육지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점차 크기가 커지고 증식하고 스쿠토사우루스와 고르고놉세스와 같은 새로운 종이 탄생했어요. 하지만 이 기간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겨우 4천만 년 후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결과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95%가 사라졌어요. 거대한 운석이 원인일 수도 있고 화산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한 어떤 가설은 해저에서 나온 메탄 방출 때문이었다고 주장해요. 중생대는 이 멸종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들이 등장하고 지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때죠.